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본날도 연출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거기 이제 강하늘 씨가 연기하는 이기동이라는 이제 10년째 영화를 만들지 못한 감독이 사실 저처럼 보이겠는데 사실 아는 친구들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강하늘 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이야기랑 이렇게 겹쳐서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두 번째 만든 장편 영화가 이렇게 제대로 개봉이 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지난 영화는 영화학교 졸업작품의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개봉인데 지금 되게 많이 설레고 지금 같이 배우분들이랑 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그 에피소드 3인가요? 3의 그 주부 역할, 고수민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장영남 선배님과 같은 에피소드에 나온 자유로운 영혼의 외계인 미션 역할을 연기한 배우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짧게 여쭙고 바로 너무 지금 저한테 레이저를 쏘고 계셔서 오래 들지 않고 바로 혼자 질문 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나리오 쓰게 되셨는지, 시나리오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통 감독님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나 이미지부터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이미지, 어떤 에피소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네, 제가 영화학교 장례식의 멤버라는 영화가 제 첫 졸업작품, 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이었고요. 그게 2009년 3월에 개봉을 잠깐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식 개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제가 장례식의 멤버라는 영화 첫 장편 영화가 나오고 나서 바로 뒤에 이제 여기 파수꾼이나 이런 영화들이 계속 이제 카파 영화들이 되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좀 다른 영화를 준비를 하다가 되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라는 작업이 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되게 길게 이렇게 시나리오도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좀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제가 이제 집이 대구인데 대구에 내려가서 그냥 좀 우울한 생활을 좀 보내다가 이 영화의 에피소드 중에 저기 김성균 씨랑 그 김소희 배우가 나오는 그 에피소드를 단편으로 원래 제가 벌스데이 걸이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먼저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가 붙은 거죠. 지구 종말 전날에 어떤 외로운 아웃사이더들이 인간들한테 아주 정치 모를 존재가 와서 하루 동안 뭔가 좀 이상한, 그리고 잊지 못할 반나절을 보낸다, 이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붙은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사실 뒤에 앉아서 봤는데 다들 한 장면에서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역시 방심을 해서 감독님의 전작을 미리 기억을 하고 봤어야 되는데 저 역시 장례식의 멤버만 기억을 하고 무서운 이야기 3를 만든 감독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제가 잠시 그 사실을 까먹고 보다가 느닷없이 당해갖고 저 영화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그 단편 영화를 기억하실 때는 애초에 호러 장르를 혹시 염두에 두고 기억하시는 에피소드나요? 네, 저는 10대 시절부터 영화랑 이런 여러 다양한 장르의 좀 매니아였기 때문에 사실 영화 강의나 이렇게 최고 지점이 호러 영화 강의라고 그러잖아요. 호러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기 소녀 김소희 배우가 그렸던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들, 괴물 그림들이 사실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런 괴물 그림 그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 이게 사실 저희끼리는 좀 미친 정신의 기록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좀 더 그렇게 그런 괴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김성균 배우님 인터뷰를 보니까 시나리오 보고 또 시나리오가 이상해서 어떻게 하는 감독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감독을 만났다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현대 감독님하고 이정미 감독님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이게 어땠는지. 저는 사실 제 에피소드는 좀 일상적으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모든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금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늦게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걸 읽자마자 이상하다라는 것보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거 참 재밌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실과 비현실, 약간 판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호감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제가 총을 쏘잖아요. 총이 그게 진짜 총이 아니라 장난감 총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흥미롭게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 이거 하면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했던 작품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판타지가 잘 섞여 있는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조금 되게 독특하고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뭔가 좀 위트 있고 이런 면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글로 봤을 때랑 영화로 찍었을 때 도대체 어떤 영화로 만들어질까 궁금해져서 좀 호기심 어린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보면 궁금한 건 이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이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고 디렉팅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두 분의 연기가 그냥 상황만 던져주고 두 분이 그 연기를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지 그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시나리오의 내용 혹은 감독님의 디렉팅이 되게 궁금했고요. 장영남 배우님은 댄스 잘 봤습니다. 댄스라기보다는 약간 곡성의 존재를 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처음에 시나리오나 감독님께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랑 그리고 그 장면 연기할 때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작년에 찍은 거여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있는 그대로 그 씬이 있었죠. 대마초 그 씬 화초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대마초를 같이 피우고 아마 춤추는 것까지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다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추는 게 없었구나.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너무 저희들이 찍을 때 비가 너무 밖에 이제 조명 이제 밖에 비닐하우스 밖에 조명을 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비가 그치게 기다리고 좀 지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집중도가 떨어질까 배우분들한테 그래서 또 이제 사실 대마초라는 표현 없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좀 뭐 사실 이게 향정신성 의약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우면 이제 정신이 뭔가 나가는 뭔가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피우면서 뭐 언니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정신을 이제 잃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번 점프가 하다 보니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춤을 이제 좀 빠지게 든다.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춤에 빠져든다라는 게 사실 이게 질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배우분들이 그게 너무 해서 저희 촬영 감독이랑 되게 고민하고 그래서 그 찍을 때는 촬영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이렇게 3명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바깥에 저희 이제 모니터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주현 씨 나중에 주현 씨 한번 얘기해. 근데 저는 제가 춤을 되게 못 추는데 이상하게 작품마다 춤을 추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장면도 되게 걱정을 하고 막 갔어요. 어떻게 하나 막 좀 추면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장영남 선배님께서 이제 너무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다행이다 의지하고 이렇게 찍었었고 또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남으셔서 저희랑 같이 찍었는데 거의 촬영 감독님도 춤을 추시는 것처럼 막 역동적으로 그 카메라 워킹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오려고. 그 동아리방에서도 막 그 감독님이 거의 그 춤출 때와 비슷했던 그런 약간 완전 춤을 추시는 것처럼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추셔서 저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막상 영화를 딱 봤을 때는 너무 감탄했었던 장면이에요. 이제 그 두 장면부터는 이제 잠깐 점프를 해서 이제 주영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가 이제 언니 일어나서 이제 뭐 밖에 괴물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애들 찾아.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장현 선배님 캐릭터를 여전사의 악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역할을 이제 주영 씨가 하는 거고 참 신기했던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영남 선배랑 작업을 이번에 처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조성희 감독인데 조성희 감독 통해서 영남 선배님이 너무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기대반 그리고 또 제가 또 부탁드리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춤추는 것부터는 저는 좀 신기한 게 음악을 틀어놓고 갑자기 딱 이게 액션 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뭔가 스위치 하나 팍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롯이 그 영남 선배 캐릭터가 그 영화를 다 끌고 가는 그 에너지 막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장면으로 시퀀스들이 전개되는데 배우분들의 기대는 역할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좀 나시나요? 이제? 기억나죠. 사실 그때 음악도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음악을 컨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카메라 감독님도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땀 흘리면서 정말 저희 움직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려고 많이 애쓰셨던 모습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전까지는 이제 장윤환 선배님 캐릭터, 고수님 캐릭터가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장면을 딱 선배님이랑 찍고부터 역시 장영남 정말이에요. 예, 아까 중간에 감독님이 중간에 언급하신 감독님은 조성희 감독님이고요. 늑대소녀 그 감독님께 장윤환 배우님을 추천받았다는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 영화 보면서 장윤환 배우님이 극중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보통 대마초를 보고 냄새만 맡고 대마초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박에 알아보는 것을 보고 저 캐릭터의 과거는 무엇이었나요? 이게 좀 자꾸 생겼습니다. 일단 질문 기회를 먼저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나는 가끔 GV 때 보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칼럼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질문은 짧게. 감상은 우리가 많이 통용한 20자 안에서 감상을 해주시고 질문은 문장 하나면 좋고요. 두 문장 정도는 괜찮고 세 문장을 넘어가면 영화 속에 김소희 배우 어머니가 당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관객분들 중에 질문계를 얻은 거는 일종의 다른 관계를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너무 이 지구에 사는 60억 인구 중에 나만 궁금할 것 같은 거 말고 다른 사람도 궁금할 것 같은 거를 질문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사소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질문이 아니기를 바라며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세 분을 차례로 질문 드리고요. 마이크 하나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갔었는데 그때 보고 싶을 때 매진이라서
보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우선은 반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에피소드마다 반전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면 에피소드마다 계절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가을,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에피소드마다 계절을 그렇게 매치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저 의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원래 그 김성균 씨 에피소드 그 벌스데이를 그 단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벌어진 이야기가 정말 한겨울에 딱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제 이혜영 씨가 연기하는 외계인 캡틴이 그 외계인들을 다 차에 하나 태우고, 이제 김성균 씨가 운전을 하고 보조석에 이혜영 선배님 타고, 그래서 한 명씩 내려둬줘요.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벌어진 이야기. 그래야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멸망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절을 다 못 맞추는 상황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이런 뭐 어떤 프로 녹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겨울이 다 끝나고 새로운 봄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겨울 하루에 동안 벌어진 일이 사실 제 의도는 제일 맞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선물이 있다 드려요. 이 선물을요. 감독님이 쓰신 글귀니까 저 선물 제가 이게 카드를 가져왔는데, 질문하신 분에게 제일 오시면 제가 펜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함이랑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따가 질문 안 했는데 오시는 거는 제가 감시합니다. 다음 질문은 여기 가운데부터. 네, 우선 영어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김성균 배우가 끌고 나오는 이제 차가 택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가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택시를 선택한 이유 궁금하고, 그리고 그 교수와 그 어떤 제자 아닌 제자와의 에피소드에서도 뒤에 보면은 택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혹시 연결하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본에 유지영 감독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혹시 수성문의 유지영 감독님 그럼 어떻게 작업하셨는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불가리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럼 빨리 대답할게요. 일단 유시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유시영 감독도 대구 분이고,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예요.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영화 아카데미 통합의 사이고, 그 영화의 시작을 아이디어를 교환을 서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 장영남 선배님이랑 이주영 씨 나온 에피소드에 시나리오 사실 같이 썼어요.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그 유지영 감독이 스크립터도 도와줬고, 저희 프로젝트 완성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던 동료였어요. 그래서 수성못도 개봉을 그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영화랑 같은 날에 또 유지영 감독 영화가 개봉을 하더라고요. 너의 기표와 극장에서. 그래서 그렇고, 첫 번째 그 택시 부분은 정말 관찰력이 되게 좋으신데,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사실 그 차를 그 외계인들이 다 타고 가는 그 차가 택시였어요. 김성균 씨가 운전하는 그 허름한 택시,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택시를 타고 덜덜덜덜 가면서 이렇게 다 멸망한 그 황무지 같은 도로를 이 택시가 이제 태우고 쭉 가면서 이렇게 김성균 씨가 한 명씩 내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 대학교에서 에피소드에 저기 서 있던 택시에도 사실 김성균 씨가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가 그 여대생 같은 친구한테 그러면 내가 뭐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까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차 불러놨다고 콜택시 불러놨다고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빠졌죠. 설정상 저희가 다 똑같이 그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바람에. 그래서 원래 가졌던 픽처로서의 어떤 설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손을 든 세 분 중에 마지막 분까지 기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데요.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다영아 배우님, 유지영 배우님 출연하신 에피소드 말고 이제 다른 두 가지 에피소드랑 다 엮여진 완성작을 보시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내가 가지고 맡겨두고 저는 일단 다른 에피소드가 어떤 이제 대강의 이제 신업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제 시나리오를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저도 되게 모르겠고 막 걱정도 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딱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영화가 되게 어른들의 동화 같은 얘기구나. 그런 되게 너무 위트도 있고 되게 뭔가 좀 잊고 있었던 뭔가 좀 어릴 적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어릴 때 봤던 돼지 제목이 생각 안 나는 동화인데요. 그 동화 내용이 하늘에서 돼지가 내리는 날 막 그런 종류의 동화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영화를 보다가 그 동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어떤 영화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영화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그 이야기 자체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영화도 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저도 팬이 된 영화입니다. 주영 씨 말대로 제 대본밖에 못 봤어요. 저희는 앞에 대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만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구 멸망 하루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멸망을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런 얘기만 전해 듣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보기 전에 많이 궁금했죠.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되게 신선하고 특이하겠지? 그랬는데 정말 처음에 딱 보고 나서는 너무 신선해, 너무 특이해라는 것보다 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선하다, 특이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바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지금 이걸 찍었구나. 이게 지금 첫 번째였고요. 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러 온 외계인들이라고 그러는데 희망을 주는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처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슬프다? 아니면 그래서 더 괴기스럽다? 라는 느낌이 저는 좀 뒤늦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느낌보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 내지에 깔려있는 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강하늘 배우는 완성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기대를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못 보고 그 ADR이라고 그러죠. 후시 녹음 하루 잠깐 하고 바로 다음 날 갔나? 하여튼 급하게 가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더더욱 슬픈 영화가 되고 나왔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에 가운데 남자분부터 맞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좀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옆에 아저씨분도 좀 좋으시더라고요. 영화 질문하겠습니다. 그 외계인 소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외계인 소리라는 건 혹시 휘파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괴물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 잘 들리고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네. 그 사운드
괴물 사운드 같은 뭐 특히 여기 우리 배우분들 나온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괴물의 사운드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저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으르렁대는 괴물 사운드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런 거 듣고 잘 듣고 이게 좀 이게 제가 일부러 시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괴물과 크리처물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괴물과 크리처물들이 저를 뭐 위협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사연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존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괴물 사운드들은 사실 이제 이 에피소드는 여기 정영현 선배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딱 한 줄 이야기예요. 이게 남편과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주부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괴물들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험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괴물 사운드를 넣은 건데 그 괴물의 울부짖는 사운드들은 남편과 아이의 뭐 괴동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괴물 사운드들은 다들 그런 면에서는 다들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뭔가 사연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괴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 영화가 로테르담 영화에서 처음으로 영화가 상영됐었는데 특히 되게 재밌는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로테르담에서 첫 상영을 하고 어떤 외국 분이 이 영화의 그 강하늘 씨가 초반에 다 망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젓가락을 던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폭발음으로 시작된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근데 이게 사우스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알고 이제 보셨는데 그러면 그 사운드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의무를 담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핵폭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 상영됐던 거니까 이 핵폭발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 전쟁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영화 속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의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질문할 법한 이야기들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까지 멀다가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문자 들었고 외국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저도 그 외국 영화제 나가거나 만나보면 사실 저희도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가령 제가 예전에 콜롬비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서 배낭 여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롬비아는 그냥 마야 그리고 뭐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바뀐 사실은 저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콜롬비아를 봤으니까 실제로 가면 그냥 우리 사는 사람 똑같거든요. 그런데 콜롬비아 가면 다들 저한테 콜롬비아를 위험한데 왜 갔냐고 물어보는데 콜롬비아 가면 제가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저를 제일 걱정해요. 어떻게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는 북한 관련 뉴스밖에는 뉴스에 안 나와요. 제가 남미 6개월 다니면서 한국 뉴스 딱 2번 봤어요.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유모차 같은 엄마 영상이 나와요. 사우스 코리아를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북한 관련 뉴스만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관객에게는 충분히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혹시 그 같은 중에 뒤에 또 한 번 더 하는 게 어떤지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제 질문은 그 장영남 배우분이 그 대학 시절에는 이게 좀 메디컬한 페미니스트의 역으로 나오셨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이한테 시달리는 장면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는 그 계기가 안 나오잖아요. 왜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그래서 왜 장영남 배우분은 왜 이런 페미니스트에서 왜 이런 그냥 그 남편과 아이한테 시달리는 왜 이런 주부로 나오게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보통 배우분들이 영화 연기할 때 시나리오에 다 나오지 않는 어떤 인물의 전사나 인물의 배경을 혼자 뭐 상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떠신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을 하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저는 사실 페미니스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일을 아직 끈을 놓진 않았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또 애를 함과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혼란은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고수민이라는 분도 그냥 그 일반적인 여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 여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어느 순간 굉장히 괴로웠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배를 숨어서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기를 아직 놓지 못한 것 같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 하나 정도는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살아야 저들도 살 수 있어라는 내 거를 아직 다 버리지 않는, 그냥 가까스로 끈이라도 잡고 있는 게 담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특별한, 대학교 때 굉장히 특별했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젊었을 때 어떤 운동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젊었을 때 어떤 열정, 꿈, 그래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행복했었던 시절, 이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굳이 저는 그걸 페미니스트적인 거랑 연관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거기서 이꼬로 자경단도 포함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되셨는지. 네. 그리고 또 있으신 분, 지금 제가 질문하신 분을 다 기억해둬야 이따가 이거를 네. 일단 잠깐 앞으로 다시 올게요. 두 번째 줄에 남자분, 아까부터 들고 계셔서. 영화 생각보다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지도 들으면서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도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질문이 생각나는데 조성희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남매의 지구나 짐승의 끝까지 낯선 분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조성희 감독, 조성희 감독하고 어떤 시나리오상에 상당히 익숙한 분이고요. 이 세계 이야기가 각각 장르가 틀리잖아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성이 여성의 삶이 가족에서 옮아지거나 파괴된 거를 사실 네마초나 환각으로 인해서 이제 속은 것처럼 에필로그가 정확히 표시 안 돼서 제가 이상한 거지만 그렇게 표시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귀에 안 들린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조성희 감독님의 작품과의 약간 유사성이 보이는데 혹시 첫 번째 작품을 아까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성희 감독과 같이 상의하면서 혹시 시나리오를 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말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이건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조성희 감독 아마 짐승의 끝 같은 영화를 또 많이 얘기하시는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친구고 취향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시점이 많아서, 근데 사실 시나리오 같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 친구도 최근에 영화를 봐가지고, 모르는데, 사실 이 영화도, 사실 단편으로서는 되게 오래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영화관들이 가질 만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례식 멤버라는 장편 영화를 영화 아카데미에서 준비할 때
조성인 감독이 제 아카데미 후배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첫 번째 장례식 멤버 영화의 콘티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과거에도 그런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여튼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뭐 어떤 작업을 계속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고 서로 약간 견제와 시기와 질투를 서로 교환해가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게 하자고 얘기했던 사이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주영 배우님이 여기 고수민 캐릭터 장면 선배 캐릭터 고수민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여전사의 그러니까 과거에 급진적인 여성운동을 했던 정도의 사회적인 자아가 되게 강렬했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독박 육아와 그런 가사노동 때문에 정체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랄까 정체성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과거의 여전사의 기억을 악몽처럼 선사해 주는 게 그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아들인 것 같은 괴물의 탈을 쓰고 있는 아들인 것 같은 존재한테 총을 겨누고 그게 사실 이제 총을 겨누는데 결국 총이 원래대로라면 발사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총이 결국에는 맞아 이 총은 원래 장난감 총이었지 그거를 이제 그런 아이러니를 이제 이 캐릭터한테 안겨주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은 안 돼 있는데 원래 제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빵빵 쏘면 그 탁탁 소리 나고 오늘 왜 이러지 이러게 마지막이었어요. 에피소드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에피소드의 시작부터 고수미 캐릭터는 오늘 왜 이러지 이런 말을 아마 많이 했어요. 대사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몽 같은 기억을 선사해 주는 게 이제 선물이었던 거죠. 저는 아까 그 환각 말씀하셨잖아요. 기마초를 통해서 환각을 통해서 여자의 정체성을 깨우쳐야 되냐 그 말씀에 저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에피소드가 이게 현재와 이 과거와 뭐 이 넘나듦이 좀 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로 넘어가게 이어지는 그 어떤 매개체로 그런 그 약간 비몽사몽한 느낌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간 장치적으로 그 부분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환각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장명근 배우님은 이 영화를 남편과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까? 누구를 더 궁금해져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남편이 어떤 영화 찍고 뭘못볼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이번엔 앞으로 앞부분을 전 화면이 몰라주시죠? 여기 분이 계속 흔들고 계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자분부터 마이크 나오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고수민 역할 아들로 나오는지 딸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뒷모습만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늑대 탈 쓰고 딱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끝까지 왜 얼굴은 나오지 않았는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을 나오면 총을 겨누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탈을 먼저 씌웠고, 그거 딱 그 이유였습니다. 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첫 번째 그 왕따소녀 에피소드에서 그러니까 약간 김성근 배우님 약간 이웃 사람의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보면서 제 생각이 어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소녀를 태우고 가는 게 약간 납치가 연상이 되고 중간에 막 이렇게 뺨을 때리고 이런 게 약간 폭력적인 장면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달라고 이제 성냥갑을 주는데 성냥갑에 이제 섹스 앤 데스 이런 게 써져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뒤에는 이제 친구로서 이런 게 좀 이제 많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게 의도가 좀 있었던 건가 이런 성범죄적인 약간 이게 아니면 제가 약간 삐뚤어진 약간 저 혼자서만 이렇게 본 건가 이거랑 이제 한 가지 이제 나와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사실 그 에피소드는 저희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아슬아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 에피소드가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시그니처 에피소드 정도의 어떤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섬세함이 조금 더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그 에피소드에 그 여자아이 역할을 한 김소희라는 배우가 그 전작이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비밀은 없다가 영화의 데뷔작이었고 당시 중학교 2학년 나이 그 손예진 씨랑 같이 이렇게 커플로 거기 나와서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러니까 머릿속이 되게 부글부글 끓는 왕따 여중생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의 머리통을 뜯어내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정도로 머릿속이 이제 끓고 있는 여중생인데 그런 여중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김성균 씨가 뭔가 좀 불쾌하고 뭔가 좀 해코지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과 이렇게 고도가 이렇게 됐을 때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여중생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제가 어떻게 의도긴 한데 뭐 계속 신경질적으로 왜 그러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웃기네 이렇게 반응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 사실 되게 여리하고 막 이렇게 막 좀 그런 친구가 했으면 되게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첫 번째 어떤 연기에 대한 부분이 소희야 너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김성균 이 아저씨를 짓밟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가 첫 번째였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구도를 제가 세운 이유가 이 뭔가 우정이랑 이런 친구랑 이런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은 이 친구한테 멸망 전날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희미한 뭔가 좀 이상한 우정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가장 멀리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녀가 그리는 괴물 같은 무엇이면 좋겠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멸망 전날에 자기가 그런 소위 캐릭터가 불러낼 만한 저승사자 캐릭터가 누구면 좋을까 하다 보니 이런 김성균 씨 같은 이미지의 아저씨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목의 의미. 네, 제목의 의미는요. 나와 봄날 약속은 사실 90년대 중반인가?에 나왔던 홍콩 영화 중에 나와 봄날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저는 그때 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영화 제목을 너무 매력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간지가 나와 봄날 약속 영어 제목이 I have a date with spring이라고 저희 영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피칭 그러니까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심사위원 중에 홍콩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홍콩에서 혹시 중국 뭔가 그게 있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아본 적 있냐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I have a date with spring 나와 봄날 약속이라는 영화가 소편지 같은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중국에 무슨 어떤 배경 해가지고 3명의 여자 가수들이 우정과 사랑을 다루는 멜로 드라마였어요 그 영화가.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제목 자체에서 이게 왠지 세계멸망과 지구종말을 다루는 영화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봄날이라는 게 다 망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봄날을 기대하는 그래 약속해줘 새로운 봄날 약속해줘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 제가 이렇게 영화 만든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제가 혹시 카드가 모자르지 않나 중간에 세봤는데 다행히 아직 그 카드가 남아있네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앞에 왔으니까 잠깐 뒤로 다시 가볼게요. 뒤에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없고 어떡하지? 거기 그냥 등록 쪽에 계신 분이 기회를 주세요. 영업다 영화 잘 봤고요. 우선
그 강하늘이 맡은 캐릭터 말고 다 뭔가 본인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자기로 대변하신 그 강하늘이 맡은 캐릭터의 봄날은 무엇인지 또 감독님의 봄날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사실 그렇게 질문을 저희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화제 개봉할 때 외국 분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 되게 기분이 되게 멜랑콜리하고 막 그래서 왜냐면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외국 관객이랑 처음 만났는데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외국 분이 나이 되게 지긋하신 작년에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되게 뭔가 우울해 보이는 뭔가 느낌의 감독이 주인공인데 지금은 너한테는 봄날이 찾아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사실 저는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원래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인데 몇 년 동안 의지와는 다르게 영화를 못 만들고 있고 영화 작업을 그럼 하지 말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우울한 감정을 뭔가 좀 창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스데이 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래는 행복했던 사람인 거를 잊지 말고 다음 영화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모기로 이렇게 제작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래서 근데 다행히 프레젠테이션 그 제작진 프로그램 낳는 데는 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강하늘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원래는 아포칼립스 프로젝트죠. 가제가 그러니까 지구 멸망 프로젝트인데 지구 멸망 프로젝트를 나와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우울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정영남, 이주영 씨 같은 배우분이랑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티났네요. 그러니까 뭐 강하늘, 김성균, 이혜영 선배님 이런 분들이 사실 시나리오 제가 드렸으면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런 분들한테 제가 배우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바로 다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딱 그런 저한테는 그 봄날은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또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서 혹시 배우분들 계시는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분이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분까지 하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애가 엄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엄마를 마지막에 죽인 그쵸. 사실 그 장면 할 때 비명을 지르시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상상이라는 게 사실 상상이라는 내가 이런 상상해도 되나? 라는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상상에서 혹시나 진짜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엄마가 계속 얘를 챙겨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증오가 원래 있는 아이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이제 없진 않았는데 단지 그 이유 때문만 아니고 정말 이런 끔찍할 수도 있고 비참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법한 상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괜찮아서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저 배우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회사 막내인데 조만간 막춤을 춰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춤 추실 때 들었던 노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팁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면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세션 TV 리포터신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상상 못했는데 많이 쳐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딱 들었을 때 제일 신나는 음악, 몸이 저절로 조금 움직여진다 그런 음악을 틀고, 저는 예전에는 불 꺼놓고 거울 보면서 춤추기도 했고, 불 켜놓고 거울을 못 보겠어서 불 꺼놓고 추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춤 잘 추고 뭐 막춤이든 뭐든 잘 하시는 분들 뭐 끼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끼가 약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걸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내시면 너무 진부한 대답이시네요. 파이팅. 궁금한데 회사 막내는 막춤을 춰야 되나요? 질문을 하나 정도를 더 받아볼까요? 네.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 일어나다가 점점 주먹으로 바뀌고 있어서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뒤에 써진 것처럼 내 선물은 비밀이야 이러는데, 처음 낙엽이에서 김성균 배우님이 김소희 배우님께 생일 선물을 주기 전에 우리가 만난 건 비밀이다. 그러고 뒤에 생일 선물을 주고 택시에서 내릴 때 또 잡아서 우리가 만난 건 비밀이고 이 일은 비밀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김소희 배우님이 김성균 배우님이 약간 신비하고 이상한 아저씨 역할인 거를 연장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강조한 건지 비밀이라는 건요. 사실 그 에피소드는 결국 두 사람만의, 그러니까 김소희 배우가 연기한 그 한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라는 중학생이 많이 기억 안에서만 가지고 싶은 우정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뭔가 이상한 이런 감정들이 우정이라고 이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에피소드, 여중생 에피소드에서는 김성균 씨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와 그 한나라는 아이가 뭔가 교감하는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비밀스러워야지만 특별히 이 친구한테 오랫동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저분이 사실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고 계셔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이 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머뭇머뭇거렸는데요. 영화 보면서 되게 나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속이 상했는데, 중간중간 되게 따뜻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인형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 봉투 안에 담겨있던 인형을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좀 궁금하고, 혹시 어떤 의미로 넣으실까요? 인형은 아까 유지영 감독님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수성모 유지영 감독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유지영 감독이 봤을 때 유지영 감독이 인형 뽑기에 정말 퀸이에요. 그렇게 인형 잘 뽑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인형을 뽑아서 그 비닐에 계속 넣어서 그 이미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캐릭터가 어떻게 만나면 재밌을까를 얘기하다 보니 인형 뽑기 얘기 나왔고, 그래서 아마 그 인형 뽑기 그 기계를 저기 이제 섭외를 해서 저기 갖다 놨어요. 촬영장에 놓고, 그래서 이제 이주영 배우한테 그 유지영 감독 스크립트 때 유지영 감독이 그 어떻게 하면 잘 뽑힐지 디렉션도 해주고, 예, 그때 그런 기억이 나죠, 그죠? 예. 대사도 어떤 대사를 하려고 산발이를 그런 대사도 알려주고. 정말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괜찮은 질문인 거죠. 네, 질문이 이상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처음에 강하늘 씨랑 이렇게 외계인들이 마주하는 장면에서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교수님의 맘이랑 목소리가 일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건 어떤 장치를? 네, 맞습니다. 예영 선배님이 그 엄마 마미 역할을 했었어요. 목소리 했었고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시면 각 에피소드에서 특히 여기 고수민 에피소드에서도 라디오 목소리가 김성균 씨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들 이렇게 이 외계인들이 이 사람들 지구인들 인간들의 에피소드를 다 어떻게든지 다 시줄 날줄로 다 엮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통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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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외계인 아들처럼. 외계인 아들처럼 아닌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게 같은 분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재밌네. 근데 특이하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 뭐 이렇게 봤으면 그런 부조리한 거를 갖고 가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또 일단 이영 선배님이 이 영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너무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시나리오 드려서 바로 다음 날 하시겠다고 연락을 오셨어요. 이영 선배님 영화를 사실 저 영화 하시기 전에 한 7년 전에 영화 찍으시고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게 처음 영화 작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드라마 마더에 나오시면서 요즘에 드라마가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영 선배님 지금 이 영화를 플랫폼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얘기였어요. 네. 외계인의 아들은 아닌 걸로.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자식을 잘 키워서 교수가 된 걸로.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 명 정도 더 시간 가능한가요? 예. 저도 영화 흥미롭게 잘 봤고요. 영화 안에서 야구르트 아주머니를 왜 설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구르트 아주머니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상이 있습니다. 야구르트 아주머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외계인들이 만약 실제로 외계인들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인간의 형태로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외계인의 대장은 아마 야구르트 아줌마였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제일 그 시민사회의 되게 곳곳에 되게 안전한 모습으로 침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그래서 야구르트 아주머니 복장을 입히게 만들었죠. 한국 야구르트 PPL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화 찍으시려고 고생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야구르트가 협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야구르트가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의 이미지를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되게 나쁜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올 경우에 협조가 좀 되게 아마 힘들더라고요. 못 받으셨는데? 아니 저희는 이게 어떤 나오는 의상도 협찬을 받긴 했었고, 다행히 이 영화를 진짜 보셨을 때 그 관계자분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사실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따 질문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감독님 사인 담긴 카드 받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두 배우분들께는 일단 서로 거의 그 에피소드는 거의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간 에피소드잖아요. 함께 사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텐데 서로 함께 연기했던 느낌과 기분으로 사실 마지막 소감을 이렇게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신 배우라는 이미지가 처음에 만나기 전에, 뵙기 전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무서우시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좀 그럼 어떡하나 너무 걱정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배님을 뵀을 때는 너무 다정하시고 정말 너무 따뜻하시고 전혀 권위 의식이 없으시고 그런 게 제가 그래서 너무 편했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좀 약간 뭐 연기를 좀 뭐 연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제가 또 근데 갖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에너지가 파워풀하고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나도 흡수를 해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또 선배님이신데 이 캐릭터에서는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시고 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끄는 이런 캐릭터로 만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에서는 약간 제가 선배님 하는 게 밑에서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요. 일단 주영 씨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요즘도 많은 영화, 좋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주영 씨 보면서 이렇게 되게 생동감이다? 생생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하잖아요. 외계인인들, 이주영인들, 늘 그냥 애드립도 그냥 내 말하듯이 다 버리더라고요. 다 찝지 않고. 근데 저도 그거를 되게 갈망하는 연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주영 씨와의 작업이 좀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부럽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연기하는구나. 되게 좀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 아주 편안했어요. 저는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그 마지막 인사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집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 네, 다음 주에 저희 영화 개봉하고요. 개인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정식 개봉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돼서 개봉해서 이렇게 GV까지도 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영화일수록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일 것 같긴 한데 좋은 지점을 좀 발견해 주셔서 얘기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좀 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도 만들 수 있게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고 관람해주신 그 마음이 오늘 이 나와 봄날의 약속 저희 영화를 이렇게 빛이 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출근하실 수도 있고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시고 아까 막 가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영화가 그냥 김성근 선배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상한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강하고 좀 호불호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인터넷에서도 또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불편하다고 했던 그 어차피 망하니까 아름답게 망하자고 했던 건 영화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고요. 현실에 이 영화는 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감독님께서 해주신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오늘의 GV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질문하신